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 끝을 흔들었죠. 김순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이 시간에 전화를 걸 사람은 없었죠.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집어들자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숨을 못 쉬어요. 김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말이 단순한 아이의 오해가 아니란 걸 직감했어요. 수진아, 잠깐만. 아빠 옆에 있니? 어디가 아파 보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흐느낌 사이로 아빠가 움직이지 않아요라는 말이 들려왔죠. 순간 순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들릴 뿐이었죠. 며느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치며 신발을 찾는 손이 떨렸습니다. 차 시동을 켜자 차창에 맺힌 성에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4분이었어요. 도로는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도를 높이며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새벽에 전화했어요. 아들이 숨을 못 쉰다고 주소는 아파트입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도로 위 신호등이 붉게 깜빡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수진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40분이 걸리던 거리가 그날은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그녀는 주차도 하지 않은 채 비상등을 켜고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며 초조하게 층수를 확인했죠. 도착한 현관문 앞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할머니야, 문 열 수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녀는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내 손녀가 안에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경비원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순자의 얼굴이 일순 굳었습니다. 그럼 경찰을 부르세요. 아이가 위험해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몇 분 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때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커튼 틈에 비친 작은 그림자, 그건 분명 수진이었어요. 아이는 어딘가를 향해 울부짖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에 다가가 두 손을 대며 외쳤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곧 들어갈게. 그녀의 눈앞에서 아이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집 안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눈앞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커튼 뒤로 어른거리는 아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문 좀 열어봐. 그녀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연달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손끝이 저려오고 발밑에서는 한기가 서려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1303호 문이 안 열려요. 안에 아이가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비원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주자 동의 없이는 열 수 없습니다라며 머뭇거렸습니다. 순자는 답답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경찰을 불러주세요. 제발이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경비원은 결국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기까지는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순자에게는 1시간이 지나간 듯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현관문 쪽에서 다시 한번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도착하니 경찰 2명이 도착해 있었고 그녀는 숨이 가쁜 채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녀가 안에 있고 제 아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문을 부숴주세요. 경찰은 순자에게 문 비밀번호를 물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715이에요. 아들 생일이에요.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망치로 문고리 부근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순자는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실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약병이 널려 있었어요. 바닥에는 와인 냄새와 약품 냄새가 뒤섞여 퍼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 중앙으로 향하자 그곳에 민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는 흰 거품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민수야. 그녀는 다급히 달려가 아들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맥박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경찰에게 119 불러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호출을 넣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소파 밑에서 수진이 웅크리고 울고 있었죠. 순자는 바닥에 엎드려 아이를 꺼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인형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안 일어나요. 수진의 눈은 울음으로 붓고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경찰과 구급대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구급대원은 민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히 들것에 눕혔습니다. 거실 한편에서는 약병을 수거하던 경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병이 깨져 있습니다. 내용물은 거의 없어요. 그는 마스크를 쓴 채 조심스레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구급대원이 호흡 약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복도를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안쪽 거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깨진 잔, 흩어진 약, 그리고 꺼져버린 스탠드 불빛이 그들의 삶이 무너진 듯 비쳐 보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사람만 줘요. 속삭임이 엘리베이터 안에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길게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라기보다 낯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은주의 손끝은 젓가락을 쥔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젓가락 끝에서 흘러내린 된장국 한 방울이 식탁볼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흔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지우는 어색하게 을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했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그 말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오래전 싸움의 잔향 같은 것이었죠. 응, 조금. 짧은 대답 뒤로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화면을 켰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만 그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살짝 시선을 돌려 남편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보다 오래된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서로를 마주보지 않고 단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시선은 다시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젓가락 옆에 놓인 반쯤 마른 국물 자국이 그녀의 마음을 닮은 듯 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내일 그 병원 같이 갈까? 그 말에 은주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늘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은주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오래된 거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집안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만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냄새 속에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하네요. 가까이 있을 땐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멀어지고 나서야 느끼게 되니까요. 지우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깊은 침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며 방 안을 스쳤습니다. 은주는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귓가의 울림처럼 누군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지훈이 웃으며 건넸던 한마디였죠. 은주야, 우리 평생 이렇게 웃으면서 살자. 그때의 그는 따뜻했고 세상 모든 게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은주는 이불을 고쳐 덮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웃음 대신 낯선 거리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길수록 서로의 마음은 점점 얇아져 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종이장처럼 작은 바람에도 찢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거실로 나온 은주는 차가운 바닥에 맨발을 디뎠습니다. 시계 바늘은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커피포트를 올리고 손에 머그잔을 쥐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혼잣말이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리며 지훈이 나왔습니다. 수면이 덜 깬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났어? 잠이 안 와서요.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그마저도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웠습니다. 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손이 참 따뜻했는데 지금은 어딘가 메말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나요? 그러나 그 말은 목구멍 끝에서 멈췄습니다. 대신 한숨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이 신문을 덮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나 어제 생각 좀 했어.
그 말에 은주는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우리 너무 오래 아픈 척만 하는 것 같아. 서로 미안해서 그냥 그대로 버티고만 있는 것 같아. 은주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훈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이 점점 형식이 되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다만 진심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제는 피하지 말고. 그 말에 은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으로 머그잔을 감싸쥐며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집안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자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그녀는 방금 빨래를 널고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손녀 수아였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맑고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먹이며 떨리는 숨결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죽을 것 같아요. 순간 은주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수아야, 무슨 말이야? 아빠가 왜 그래? 그러나 아이의 말은 끊겼습니다. 뒤이어 들린 건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소리와 뭔가 부딪히는 소음이었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주소록에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짧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이번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떨리고 손끝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택시를 세웠습니다. 운전기사님, 수리동 34-2호,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목소리는 다급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은주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수아는 안전한지, 왜 미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녀는 계속 아들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훈아, 제발 괜찮아야 해. 도착한 집 앞에는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몇몇 이웃이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은주는 휘청이며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들것 위에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힘이 없었지만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심전도를 확인하며 외쳤습니다. 의식이 희미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녀 수아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숨을 못 쉬어요. 그 순간 은주는 아이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훈이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있잖아.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며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절규처럼 은주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약품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은주는 구급대원의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아들 지우는 들것 위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빠르게 달려와 지훈을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그 소리에 은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사 한 명이 문을 닫으며 차단막을 내렸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그 말이 은주의 귓가를 아프게 울렸습니다. 은주는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옆에서 묻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죽는 거 아니죠? 은주는 아이의 머리를 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지훈이 강하잖아요. 곧 깨어날 거예요.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렸고 말끝마다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 안쪽에서는 의료기기의 경보음이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오래된 묵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에도 이 묵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번만은 제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묵주를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들어왔지만 다행히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그 한마디에 은주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수아가 그 곁에 앉아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스트레처가 지나가며 잠시 지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얼굴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제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줘. 복도에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은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이 아직도 가족의 중심으로 서야 함을,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게 충분하다는 걸. 앞 대기실은 고요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은주는 손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지훈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소리가 귓가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은 원래 성실하고 따뜻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 점점 달라졌습니다. 술에 기대고 가족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은주는 그때마다 전화에 괜찮니? 라며 다독였지만 늘 괜찮아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깊은 어둠을 숨기고 있었던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이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의사의 말에 은주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 심한 과로와 불면,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서 심정지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우울 증세가 꽤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건가요? 예. 가족분께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혼자 버티시려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뿌옇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지훈의 마음처럼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손을 움직였어요. 은주는 놀라며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은주는 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그 말에 지훈의 눈이 희미하게 열렸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은주를 향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말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분명히 닿았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혼자 아파하지 않게 할 거야. 병실의 조명이 부드럽게 빛나며 오랜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주는 아들 지훈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산소호흡기의 리듬과 함께 천천히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레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가 곧 깨어나실 거예요. 수아는 눈을 반짝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죠, 할머니?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우리 지훈이 강하니까.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밤 동안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두려움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수아가 은주의 팔에 안겨 얼굴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같이 집에 가요. 은주는 가볍게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아빠가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갈 거야. 병실 밖 복도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가족들의 웃음이 은은히 번졌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자주 확인하고 절대로 혼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야겠다고. 그 순간 지훈이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은주와 수아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잘 왔어요, 지훈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병실 안 조용하지만 확실한 희망의 빛이 가족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